자, 지난 시간에 강의한 그 마이바티스 조회 샵 3번 거기 뒤에 모델 래퍼 부분 약간 내용을 추가했어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 질문한 내용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해서 내용을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충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그 스튜던트 DTO 객체에 있는 내용을 속성값들을 지금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새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비어있는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튜던트 DTO 객체에 들어있는 그 속성값들을 채운 상태로 그 속성값들을 복사해서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모델 래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죠. 이렇게 한 줄로 구현하니까 편하긴 한데 이게 아쉬운 점이 이 모델 래퍼 메이븐 디펜던시 어떤 라이브러리의 최신 버전이 얼마인지 메이븐 디펜던시 태그를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지 궁금하면 라이브러리 이름 적고 이렇게 구글링 하면 돼요. 라이브러리 이름 적고 메이븐 디펜던시 이렇게 해서 구글링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거의 첫 번째 항목으로 모델 래퍼 라이브러리 메이븐 리포지토리 나오고 여기 클릭해 보면 여기 최신 버전이 3.2.2라고 나오죠. 3.2.2 버전을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그래들 사용할 때는 요거 붙여 넣으면 되고 메이븐 사용할 때는 요거 붙여 넣으면 돼요. 이 메이븐 디펜던시 그 태그가 보이죠. 그런데 여기 봐요. 그 vulnerabilities라고 있죠. 이게 취약점을 말해요. 취약점, 보안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 보안 취약점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구현할 때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서비스라면. 뭐 게시판 같은 거야 누가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 그렇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트라면 얘기가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이 모델 래퍼가 저런 보안 취약점 문제 때문에 편하긴 한데 한 줄이니까 편하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보안 취약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사해서 DTO 객체에 들어있는 값들을 복사해서 스튜던트 DTO DB에서 조회할 때는 DTO죠. 여기 컨트롤러 가보면 DB에서 조회해온 건 DTO야. DB에서 조회할 때는 DTO 객체를 사용해야 돼요. DTO 클래스를. 그런데 모델 애트리뷰트로 전달할 때는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로 전달해야죠. 그러면 DB에서 조회한 스튜던트 DTO 객체를 그 값을 조회한 값 그대로 스튜던트 에디트에 그 값을 채워서 만들어야 돼. 스튜던트 에디트를. 그 방법이 뭐 이렇게 굉장히 노가다가 있었죠. 이건 노가다지. 이렇게 스튜던트 에디트 만들어 가지고 값을 하나 채우는 거. 너무 귀찮지.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편한 모델 래퍼. 근데 봤다시피 그 보안 취약점이 있네. 한 줄이라서 편하긴 한데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보안 취약점을 걱정해야 되는 뭐 쇼핑몰이랄지 이런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느냐? 보안 취약점 안 되지. 쇼핑몰이나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털리면 어떡해? 그때 이 방법을 써요. 이게 요즘 트렌드야. 롬복 빌더. 그래서 스튜던트 에디트를 만들어야죠. 그 스튜던트 에디트 이게 빌더라고 골뱅이 빌더를 붙여줘요. 이 골뱅이 빌더라는 어노테이션, 이것도 롬복의 어노테이션이에요. 여기 보이죠? 롬복.빌더. 그러면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어떤 값을 채워서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만들 때 롬복이 만들어준
그 빌더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이런 식이에요. student.builder. 그 롬복이 만들어준 빌더 메소드, 빌드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점 빌더하고, 그 다음에 속성 이름, 점 id, 그리고 값. 속성 이름 값, 점 속성 이름 값,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마지막으로 빌드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값이 채워진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가 만들어져요. 또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맨 첫 번째 방법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수작업이죠. 속성을 하나하나 다 저렇게 적어줘야 되는 귀찮음은 있지만, 그래도 요 방법보다는 조금 낫지. 조금 낫죠.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랑 같아요. 하나 다 채워서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를 만든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방법보다는 타이핑이 그래도 좀 간결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조금 간결하지. 그래서 자, 보안을 걱정해야 되는 중요한 풀직이다.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이거보다는 간결하니까. 그렇지만 보안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풀직이다. 그러면 모델 벡터 써도 되고. 그리고 롬복 빌더 이렇게 구글링 해보면 많은 설명이 나올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많이들 이런 식으로 풀직하니까. 회사에서는 뭐 별로 중요한 프로젝트 아니어도 보안 취약점 왠지 무섭게 들리잖아. 회사에서는 모델 매퍼 안 쓰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자, 강의 노트에 지금 03 마이바티스 조회 강의 노트에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강의 노트 새로 다운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PDF 파일도 만들게요. 파이썬 스크립트가 편해서 좋은데 느려. 뭐 PDF 파일만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오케이, PDF 파일도 업데이트 했어요. 롬복 빌더라는 게 있고, 넘어가서 이제 마이바티스 저장. 우리가 앞에서 수정화면이 뜨는 것까지만 구현했고, 저장 기능 구현 안 했죠. 자, 저장 기능을 구현합시다. 자,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라메터 전달 방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이바티스 파라메터 한 개, 이렇게 끼워 넣을 파라메터 값이 한 개다. 그러면 이 파라메터 변수의 값이 샵 중괄호 거기에 자동으로 끼워져 들어가요. 이때 자바 파라메터 변수 이름 id, 여기도 id,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은지 이제 짐작이 되지? 왜 중요하지 않지? 어차피 컴파일하면 파라메터 변수 이름 사라지잖아. 그래서 요 id 이름 일치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변수 이름 컴파일하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에 변수 이름은 안 남아. 이름을 똑같이 맞춰줘도 안 남고 없어지고, 이름을 안 맞춰줘도 어차피 없어질 이름이야. 그러면 이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끼워 넣느냐? 한 개니까 파라미터 끼워 넣을 값이 한 개면 이름 안 봐도 되잖아.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인티저 뭐 이런 더블 이런 숫자, 그다음에 스트링 문자 하나, 날짜 하나, 데이트 이렇게 어떤 값 하나를 끼워 넣을 때는 이 방법을 써요. 근데 끼워 넣을 값이 여러 개다. 그때는 여러 개니까 이름으로 구별해야지. 무슨 이름? 그때 여기가 객체고 이 객체 속성명, 이게 속성명이어야 돼요.
이 객체의 속성명. 자, 이 경우도 이 객체, 이 변수, 수선트라는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차피 없어져. 이 경우 중요한 이름은 속성명이에요. 이게 자바 컴파일하면 변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안 남지만 메소드 이름은 남아. 그래서 속성명이 자바 계속 반복하는데 자바 속성명이 그 변수 이름이 아니고 get 메소드 이름, set 메소드 이름이라고 했죠. 컴파일하면 변수 이름은 안 남아. 그래서 변수 이름 가지고 속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안 찾고 메소드 이름으로 찾아요. 그래서 get 메소드 이름, set 메소드 이름으로 찾아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 노란색에다가 값을 끼워 넣어야죠. 그러면 연두색 부분에서 값을 읽어서 연두색 객체로부터 속성값을 읽어서 노란색 부분에다 끼워야지. 지난번 저 필기시험 문제 답 쓸 때 그 get 메소드, set 메소드 그 거꾸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 왜 그걸 구별 못하지? 자, 여기 연두색 부분에서 값을 읽어서 어디다 값을 채워? 노란색 부분에다가 값을 채운 다음에 그렇게 값이 채워진 SQL 명령을 실행하는 거지, 이 경우. 그러면 이 연두색 스튜던트 객체에서 get 메소드를 호출할까? set 메소드를 호출할까? 이 연두색 스튜던트 객체로부터 값을 꺼내? 아니면 값을 넣어? 어느 쪽이에요? 값을 꺼내잖아. 꺼내서 어디다 채워? SQL 명령의 저 사이사이에 끼워서 SQL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SQL 명령을 실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연두색 스튜던트 객체 get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꺼내야지. 왜 이걸 헷갈려서 이걸 거꾸로 적나? 지난번 필기시험 답을 보았더니 set 메소드를 호출해서 답을 꺼낸다라고 적은 학생이 있어. set을 어떻게 꺼내? set은 채우는 거지. 값을 꺼내는 건지, 값을 채우는 건지 구별하기 바래요. 값을 꺼낼 때는 get 메소드고, 값을 채울 때는 set 메소드지. 이 경우는 여기 이 스턴트 객체로부터 값을 꺼내서 이 샵 중괄호 여기다가 그 값을 끼워서 그러면 SQL 명령이 완성이 되겠지? 그렇게 완성된 SQL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컴파일하면 없어져. 그래서 속성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get 메소드에서 값을 꺼내가지고 여기다 채워야 되니까 이때 속성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즉 get 메소드 이름이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현시험 보면 SQL 문법 오류 에러 나는 학생이 꽤 있어요. 그 시험 한번 보면 한 서너 명쯤 SQL 문법 오류 나는 학생이 있고, 자바 문법 오류, SQL 문법 오류는 감점이 매우 커요. 아니, IT 학부 3, 4학년 학생이 무슨 언어 문법 오류를 못 잡아? 에러 났을 때 에러 메시지 잘 보면 SQL 신텍스 에러라고 써 있어. 그럼 SQL 문법 확인해 보면 되지. SQL 문법 에러를 왜, 아니, 1년 후에 취업한 후에도 문법을 못 잡으면 사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교수가 감점을 심하게 하듯이 회사에서도 쟤는 바보다가 돼요. 문법을 못 잡으면. 자바 문법, SQL 문법 오류는 아주 심한 실수예요. 특히 흔한 여러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이 콤마야. 콤마를 빼먹는 학생도 있고 여기다가도 콤마를 넣는 학생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콤마가 없어야지. 콤마는 사이사이에만 있는 거지. 중간에 콤마를 빼먹는 학생 혹은 마지막 항목, 이 이메일 항목 뒤에는 콤마가 없어야 돼. 마지막이니까. 미리 경고했어요. SQL 문법 오류는 감점이 매우 커요. 100점 만점에 한 4, 50점 감점당할 거예요. 자바 문법 오류, SQL 문법 오류는. 특히 업데이트 이거 조심하기 바라요. 콤마 여기서 많이들 틀리더라고.
그 비유를 하자면, 이게 남학생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네. 이병, 신병이 들어왔는데 군화끈을 못 맨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이게 어쩌나 한숨이 푹 나오지. 이창호 알아요? 이창호가 군대 갔을 때 군화끈을 못 매서 그 고참들이 메워줬대. 근데 이창호쯤 되면 인정이지. 왜냐면 걔는 이제 특이한 천재인 거죠. 이창호 모르는 학생 많겠구나. 우리나라에 그 바둑 천재 있어요. 그 혼자서 중국 기사 5명을 다 연승한 당대 그 천재였죠. 오케이. 자, 마이바티스 4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참, 다음 주 구현 시험이죠. 8주차. 다음 주 수요일. 방금 우리가 이거 메이븐 디펜던시 보고 왔지만 3.2.2였죠. 뭐 3.2.1, 3.2.2, 뭐 큰 차이 아니지만 마지막 숫자가 올라갔다는 건 버그를 해결했다는 거니까 마지막 숫자가 올라간 건 특히 반영해 주는 게 좋죠.
스튜던트 매퍼의 업데이트 메소드,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죠. 이 스튜던트 객체에 있는 속성 값들이 여기에 이걸 마이바티스 파라메터라고 불러요. 마이바티스 파라메터. 여기 샵 중괄호. 여기에 채워지면 업데이트 SQL, 그 SQL 명령이 완성이 되죠. 값이 채워져야 완성이 되죠. 이렇게 완성된 업데이트 SQL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해당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레코드에 요러한 필드 값들이 이 채워진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이 업데이트 SQL이야 DB 시간에 당연히 배웠겠고. 그 백엔드 개발자로 진로를 정했다면은 SQL이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SQL 공부해야 되는데, 백엔드 개발자라면은 SQLD 자격증, 이거 추천해요. 어차피 SQL 잘 알아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는. 4월은 너무 촉박하고 7월이 적당하네. 여름방학. 7월 아니면 여름방학 때 공부해서 10월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건 접수구나. 시험일이 언제야? SQL 개발자 첫 시험 보기에는 SQL 개발자가 좋지. SQL 개발자. SQL 디벨로퍼. 이게 그 자격증, SQLD 자격증. 5월, 8월. 8월 이거 여름방학 때 공부해서 8월에 시험 보거나 이때 떨어져도 10월에 한 번 더 도전하고, 뭐 이거 적절하네요. 또 백엔드 개발자가 진로라면은 SQLD 자격증 추천해요. 이런 건 뭐 이런 SQL 명령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이 부분 여기서 저장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인 이유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밸리데이션 해야 되니까. 밸리데이트 해야죠. 검증해야죠. 그래서 검증해야 되니까 밸리데이션,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모델 객체를 사용해서 그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지. 리퀘스트 파라메터를. 받은 다음에 저장할 때는 DTO 객체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복사해서 그 데이터가 채워진 스튜던트 DTO 객체를 만든 다음에, 왜냐면 매퍼에서 사용하는 건 DTO 객체여야 되니까 DTO 객체를 전달해서 업데이트 저장이죠. 자, 여기도 아까처럼 롬복 빌더를 활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은 이 경우는 스튜던트 DTO에다가 골뱅이 빌더 어노테이션을 붙여야겠지. 오케이.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할 거 없고 저장 기능 뿐이니까. 자, 배경 지식. 그 오토 인크리먼트 필드, 여기 MySQL에서 DB 테이블 설계할 때 여기 MySQL에서 여기를 체크하면 이 AI,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뜻이에요. 여기 PK는 뭐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 NN은 not null. AI가 오토 인크리먼트. 그래서 여기 그 MySQL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을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알터 테이블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게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이게 테이블 구조를 볼 수 있고 테이블 구조 수정도 할 수 있는 그 화면. 여기에 오토 인크리멘트가 켜져 있죠. 오토 인크리멘트가 켜져 있는 그런 필드는 그 오토 인크리멘트 필드 값은 1부터 시작해서 레코드를 새로 인서트 할 때마다 이 필드 값이 자동으로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 이게 처음 레코드를 인서트하면 1, 그 다음 레코드 두 번째로 인서트하면 2, 그 다음 인서트하면 3 이렇게 순서대로 인서트하는 순서대로 처음은 1, 그 다음 두 번째 건 2, 세 번째 건 3 이렇게 이런 걸 일련 번호라고 하죠. 이런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그 필드 값이 부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명령에서 오토 인크리멘트 필드 값을 지정하면 안 돼요. 이 값은 자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현한 업데이트를 보면 이게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할 때 ID 필드가 여기에 나오면 안 되지. 어디 갔어? 여기에 인서트를 구현할 때도 그렇고 업데이트를 구현할 때도 그렇고 ID 필드 값은 자동이야. 자동으로 셋돼요. 이런 데 등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서트 SQL은 저거죠. 인서트 SQL 문법은 역시 이 문법 모르는 학생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모르면 DB 책 열어서 복습하기 바래요. 자, 여기도 ID 필드 값은 없죠. 안 줘야 돼. 자동이니까. 여기다가 ID 값 주면 아마 에러 나거나 그럴걸.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ID 값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골뱅이 option use generated keys true. 이 말이 primary key를 말해요. generated. 이게 그 자동으로 값이 generated 되는 key이다. 그리고 그 key property 이름은 id다. 라고 이 id, 이 key, primary key가 auto increment key다. auto increment primary key다라고 마이바티스한테 알려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왜 이걸 알려줘야 되냐면, 그 자동으로 generated 되는 키 값은 그 값이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인서트를 하자마자 지금 인서트 하기 전에는 새로 인서트 되는 그 레코드의 아이디가 얼마가 될지 몰라. 인서트 하고 해야 알아. 인서트 되는 순간 자동으로 아이디 값이 generated 돼서 set 되니까. 인서트 하자마자 그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마이바티스가 인서트를 하자마자 set된 그 값을 DB에서 읽어서 이 DTO 객체의 그 ID 속성에다가 set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스튜드 객체를 new해서 만들자마자 ID 필드는 인티저니까 0이겠죠. 0. 여기서 출력해보면 당연히 0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하면 마이바티스가 요 어노테이션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이 그 말이에요. 자, 인서트 하자마자 ID 필드의 값이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됐을 테니까 그 값을 DB에서 읽어서 요 스튜던트 객체에 채워달라 라는 게 요 골뱅이 options라는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럼 그 ID 값이 여기서 채워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student.getID 출력해보면 이 경우는 0이 아니죠. 방금 인서트된 레코드의 ID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이 인서트 하자마자 ID 값이 뭔지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강의에서는 그 이해가 안 보이지만 나중에 회사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동으로 채워진다. 기억하기 바라요. ID 값이 인서트 되자마자
자동으로 이 스튜던트 DTO 객체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걸 꼭 그때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지. DB에서 조회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타임리프에 if 지시자가 있어요. th:if. 그러면 요 태그는 이 조건식이 true일 때만 출력이 되고 조건식이 false면 이 태그는 출력이 안 된다라는 그 지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학생 수정 이 h1 태그는 student edit.id 속성값이 0보다 클 경우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얘는 이 학생 등록 h1 태그는 student edit.id 속성값이 0인 때만 출력되겠지. 이렇게 어떤 때는 출력되고 어떤 때는 출력 안 되고 하는 timeref 지시자, timeref if 지시자. 오케이. 자, 스튜던트 매퍼에 여기 정렬 순서도 기본적으로 지정해 놨고 insert 그다음 스튜던트 컨트롤러에 여기 create get mapping 스튜던트 이게 URL이라고 했죠. 스튜던트 URL은 클래스에 붙어 있고 스튜던트 create get mapping 스튜던트 create post mapping 학생 등록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html에 학생 등록 버튼을 추가했어요. 여기 학생 등록 버튼. 새로 고침하면 여기 방금 추가한 학생 등록 버튼이 보이겠고, 생긴 건 버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A 태그예요. A 태그를 클릭을 하면 student create URL로 이렇게 student create URL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목록 제일 끝에 아이디 오름차순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목록 제일 끝에 방금 등록한 이렇게 있죠. 뿐만 아니라 학생 등록하면은 여기 제목이 학생 등록이라고 보이는데 학생 수정하면은 학생 수정이라고 보이죠. 지금 두 화면의 뷰 파일이 둘 다 똑같이 student edit.html이야. 그런데 학생 수정, 학생 등록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죠. 실행해보고 코드도 한번 여러분이 먼저 분석해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새로 인서트된 레코드를 찾기 쉽게 여기 정렬된 순서 아이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하면 새로 인서트된 레코드가 제일 아래에 있을 테니까 찾기 쉽죠. 이걸 또 더 찾기 쉬운 방법은 아이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그러면 새로 인서트된 레코드가 목록의 제일 위에 있겠지. 그래서 게시판들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아이디 내림차순. 최신 글이 제일 위에 있죠. 옛날 글이 아래에 있고. 그래서 최신 글을 찾기 쉬우려면은 아이디 순서로 정렬하면 돼요.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보통 오름차순보다는 내림차순으로 많이 하죠. 최신 항목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쇼핑몰도 그렇고 게시판도 그렇고 대부분 최신 항목이 제일 위에 있지. 그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댓글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도 최신 댓글이 제일 위에 있잖아. 그다음에 인서트 뭐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이 옵션스인데 이건 뭐 앞에서 설명했고 컨트롤러 자 크레이트 뭐 이거 설명할 거 없죠. 특별히 설명할 거 없고 갭 매핑 여기서 재밌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건 URL이야. 얘는 URL이고 얘는 메소드 이름이고 얘는 뷰 파일의 경로명이에요. 세 개가 같을 이유가 없어. 별개야. URL이 뭐든 상관없고 메소드 이름이 뭐든 그다음 뷰 파일의 경로명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된다는 아무런 뭐 규칙 없어요. 근데 일부러 다 다르게 적어가지고 헷갈릴 이유도 없지만 이것처럼 달라야 될 이유가 있을 경우는 달라야 되는데 이 경우 뷰 파일의 이름이 왜 스튜던트 에디트냐면 스튜던트 에디트를 여기서 이미 구현했죠. 스튜던트 에디트.html 근데 등록 화면이나 수정 화면이나 뷰가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 다른 부분이 많지 않잖아. 거의 똑같고 다른 부분은 아주 조금인데 그 조금 다른 부분 점 때문에 그 똑같은 거 거의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 이건 개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예요. 코드 중복이 아주 나빠. 유지보호성에서. 그래서 수정화면 때 만들었던 스튜던트 에디트.html을 그냥 여기서도 사용한다. 그럼 스튜던트 에디트를 리턴하면 되지. 이 부분 포스트 매핑 스튜던트 크리에이트 포스트 매핑 스튜던트 에디트 포스트 매핑 메소드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죠. 그건 수정하고 저장할 때는 업데이트지만 여기는 등록할 때니까 업데이트가 아니라 인서트지. 업데이트냐 인서트냐 조금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죠. 여기 학생 목록 화면 스튜던트 리스트 .html에 여기에다가 학생 등록 버튼 학생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링크 그래서 A 태그 링크지만 생긴 건 버튼처럼 서식이 이렇게 요 서식 요 common.css에 있는 이 btn 서식이 적용돼서 버튼처럼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 학생 등록 버튼 이게 오른쪽 끝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서식 때문에 그래요. flow to right. flow to right 서식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 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게 이 폼 태그도 블락 태그고 이 테이블 태그도 블락 태그예요. 블락 태그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해서 이 폼 태그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한다는 얘기는 이 A 태그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또 여기 어디 갔지? 리스트. 이 margin top 요 서식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거하고 이 목록 화면을 보면 여기서 줄밥 얘가 폼 태그 이게 폼인데 폼 태그인데 폼 태그가 오른쪽 끝까지 한 줄을 다 차지해 버렸어. 한 줄을 혼자 다 차지하니까 오른쪽 끝까지 혼자 다 차지하니까 학생 등록 버튼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이거 flow to right도 없애보자. 일단 flow to right도 없애면 flow to right도 없애고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왼쪽에 있죠. 왼쪽에 가는데 flow to right를 주면 오른쪽 끝으로 가요.
근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갔냐면은 얘가 요 컨테이너 div 점 컨테이너 안에 있죠. 그러니까 부모 태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더 멀리 갈 수는 없어. 부모 영역에서 오른쪽 끝이죠. 컨테이너의 크기가 딱 여기라서 여기 끝에 여기까지만 간 거죠. 자, 그리고 이 폼 태그가 블락 태그라서 한 줄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 위로 올리고 싶죠. 자, 위로 올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진 탑이 윗 여백이죠. 윗 여백이 플러스면 내려가지 더. 자, 마진 탑을 플러스 37을 줍시다. 플러스 37을 주면 오히려 여백이 생겼으니까 여백만큼 아래로 더 내려가. 여기 마진 탑 위쪽 이 버튼에 이 학생 등록 버튼에 위쪽 여백을 줬더니 위쪽 여백만큼 위쪽에 여백이 생겨야 되니까 더 내려간 거죠. 근데 마이너스로 주면 반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여백을 가지고 여백으로 약간 왼쪽 오른쪽 위아래 위치 조정을 이 마진 값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학생 등록 버튼 말고는 뭐 달아진 거 없고 스턴트 에디트.html 이제 이게 스턴트 에디트.html 이 뷰가 학생 등록 화면에서도 얘가 실행되고 학생 수정하면서 해도 실행되고 둘 다 등록하면 수정하면 둘 다 사용할 거라서 등록하면 수정하면 다른 부분만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그 조정이 간단해. 다른 부분이 많지 않아서 여기 학생 수정이라는 제목 h1 태그 학생 등록이라는 h1 제목 태그 둘 다 만들어 놓고 둘 중에 하나만 보이게 timeLeaf 지시자로 timeLeaf 지시자로 저렇게 붙여주면 둘 중에 하나만 추루가 돼서 둘 중에 하나만 보이겠지.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되겠죠. 아이디가 스턴트 에디트 모델 애트리뷰트 객체 아이디가 0일 때는 요 학생 등록 얘가 추루가 될 때는 학생 등록 버튼만 보이고 얘가 추루일 때는 학생 수정 요 제목만 보이겠죠. 학생 수정 화면이면 수정될 이 데이터의 아이디가 0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학생 등록일 때는 0이에요. 아직 저장하기 전이니까. 나머지는 같아. 나머지는 같으니까 뭐 이것만 빼놓고 이 노란색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이걸 똑같은 걸 한 줄만 다르고 나머지가 다 같은 걸 두 개를 복사해서 두 개를 만든다. 이건 매우 좋지 않은 코드 중복이에요. 그럼 뭐가 나쁘냐? 뭐가 좋지 않냐면 수정해야 될 때 양쪽을 똑같이 수정해야 되잖아. 중복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학생의 새로운 뭐 항목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전화, 뭐 이메일 이거 말고 예를 들어 집 주소 항목이 추가됐다. 그러면 스턴트 edit.html에도 추가해야 되고 스턴트 create.html에도 추가해야 되고 양쪽 다 추가해야 되잖아. 이런 게 나쁜 유지 보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학생 등록 기능 구현. 자, 연습 문제. 황씨 학생 목록을 검색하고 한 명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성공하고 목록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목록으로 버튼 누르면 바로 목록으로 넘어가죠. 그때 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황씨 학생 목록이 아니고 학생 전체 목록으로 이동돼. 자,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런가?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도 생각해 낼 수 있죠. 실력이 안 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은
원하지 않는 현상이 보일 때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될 때까지 이것저것 해보는 수정하려고만 해. 그런데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 안 되는지 그 이해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황씨 학생 목록에 있었어. 이렇게 황하고 조회 버튼 눌러서 황씨 학생 목록이죠. 여기서 학생 등록 버튼 눌러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한 명 클릭해서 수정을 했어. 수정하고 저장 눌러서 나가거나 목록으로 버튼 눌러서 나가면 황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 학생 목록으로 나가. 이러면 안 되지. 아까 황씨 학생 목록에 있었으니까 나갈 때도 황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야지.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부터 하지 말고 왜 무조건 전체 학생 목록으로 나가지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거 이해부터 해야 돼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가? 그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유를 알겠으면 자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 이유를 안 다음에 그 다음 해결책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있다면 무조건 목록 화면으로 전체 목록 화면으로 나가는 이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이유를 이해가 안 되는 학생 짐작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 지금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소스 코드를 왜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조회하면 이 화면 URL이 이거야 돼. 지금 황씨 학생만 목록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쿼리 스트링에 검색 키워드 이름이 황이라는 요 쿼리 스트링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있어서 예를 들어 이게 황이 아니라 여기를 박이라고 수정합시다. URL을 네임은 박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 그럼 박씨 학생만 나오지. 여기 검색 키워드 여기서 이 조회 버튼 누르면 이게 쿼리 스트링에 붙게 되죠.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 이 액션 메시지를 호출하면서 검색 키워드가 여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쿼리 스트링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쿼리 스트링도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되죠. 여기로 전달되어서 황씨 학생 혹은 박씨 학생만 조회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URL이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고 검색 쿼리 스트링이 없으면 그러면 전체 학생이지. URL에 이렇게 그냥 스튜던트 리스트면 이건 전체 학생이고 네임은 박 혹은 황 이렇게 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 있어야 네임은 황이라는 쿼리 스트링이 있어야 그 쿼리 스트링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돼서 여기 전달되고 여기 전달되어야 그 학생만 조회하죠. 이미 배운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저 내용 이슈도 떠오르지 않았겠죠. 만약에 이유를 생각이 안 난 학생은 약간 반성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가 조금 힘들거나 더디거나. 자, 그 다음 URL이 중요한데 여기 저장하고 나갈 때 이 리드라이트 여기로 나가고 이게 나갈 URL이죠. 나갈 URL이 그냥 리스트야. 스튜던트 리스트야. 그래서 나갈 때 여기 비록 이 화면에 있었지만 어디 한 명 들어갔다가 저장하고 나가면 리다이렉트 하고 나가는데 나갈 URL이 상대 URL이 리스트라서 그러면 상대 URL 리스트라는 건 이 뒷부분이 리스트로 바뀌죠. 그렇죠. 리스트로 바뀌니까 전체 학생 목록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목록으로 버튼 눌렀을 때도 이 목록으로 버튼은 버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튼이 아니고 링크예요. 링크야. 그리고 여기도 상대 URL이 리스트야. 그러면 스튜던트 리스트 URL로 나가니까 스튜던트 리스트 URL은 전체 학생 목록이죠. 자, 이게 원이냐? 이 원인을 이해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지? 그러면 해결책은 여기서 목록으로 버튼으로 나갈 때 이 URL이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황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려면은 여기가 리스트 물음표 네임은 황이어야 황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는 거고 박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려면은
여기가 리스트, 물음표, 네임은 박 해야 박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지겠죠. 해봅시다. 여기 에디트 여기를 목록으로 여기를 리스트, 물음표, 네임은 황 목록으로 버튼의 URL에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 물음표, 네임은 황 이렇게 수정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황씨 학생 목록에서 한 명을 클릭한 다음에 목록으로 버튼 눌러서 나가면은 당연히 소스를 이렇게 리스트, 물음표, 네임은 황 여기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로 나왔죠.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박씨 학생만 조회했어. 그리고 한 명 클릭했다가 목록으로 버튼 누르면 어디로 나가겠어? 황씨 학생 목록으로 나가지. 왜? URL을 리스트, 물음표, 네임은 황으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검색 키워드가 황이었으면 네임은 황으로 나가고, 검색 키워드가 박이었으면 네임은 박으로 나가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혼자 생각해서 구현할 수 있는 학생은 매우 유능한 개발자가 될 확률이 높은 유능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보통 아무 생각도 안 나면은 좀 뭐랄까 좀 그렇고. 자, 마칩시다.